다시 찾아온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자, 아랍 제국이 완전히 융성을 해가지고 비잔틴 제국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동지 중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집트하고 시리아 지역은 이 비잔틴 제국의 이 곡식을 제공하고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수도가 아랍의 해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일정 정도의 여유도 찾고 또 그리스의 부르다운 강력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랍 제국이 더 이상 이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고 또 바그다드의 수도를 둔 아바스 제국은 그런 확장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내실을 많이 다졌죠. 그런 상황에 이 비잔틴 제국도 이제 여유를 찾게 됩니다. 비록 땅은 많이 뺏겼지만 남겨져 있는 소아시아 반도, 발칸 반도의 영역을 잘 다스려 가지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크레타, 키프로스 여기 해상의 중요한 교통로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나라를 다시 좀 추스리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 비잔틴 제국의 국가의 근간은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통해서 여기서 세수를 많이 걷는 이런 정책을 많이 하게 됐었고, 과거 로마 제국은 확장을 통해서 외부의 재물을 뺏어오는 체제로 이어졌다면 이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으로 와서는 더 이상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토지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여기서부터 세수를 확보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가 이제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한테 토지세와 인도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을 갖게 되었던 거고, 또 요 시대에는 아랍을 어느 정도 물리치고 또 요때부터 확고하게 그리스도교 제국으로서 위치를 점유를 하게 됩니다. 아랍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과거에 로마 제국의 영향이 쭉 이어져 왔다가 아랍 제국을 물리친 이후에는 확고한 그리스도교 제국, 확고하게 그 전에 로마와는 다른, 어찌 보면 비잔틴 제국이 확립이 되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중요한 도시로는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또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카였었고요. 에페수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여기 트라베주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트라부존스포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뭐 있었고요. 이제 발칸반도의 여러 땅들도 새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경제력을 많이 흡수하는 이런 체제였고요. 이탈리아 남부에도 여전히 영토가 있었고 시칠리아 동부에도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아주 흥성을 하고 있었죠. 콘스탄티노플은 워낙 입지가 좋은 곳에 있잖아요. 완전 길목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 많은 인구들이 몰려들게 되고 특히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상업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식민들은 주로 토지 경영에 집중을 하고 상업 활동은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찾아온 외지인들은 스키타인은 북방의 유목민들을 흔히 스키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또 페르시아인, 알라니인, 아랍인, 루스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이런 사람들이 이 제국으로 찾아와서 여러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뭐 인구는 뭐 30만에서 50만, 당시에 비교될 만한 도시는 바그다드뿐이었다. 아니면 조금 더 한다면 저 코르도바 뭐 이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원래 상업 활동은 귀족들이 아니었어. 이게 원래 로마 제국의 전통이에요. 상업은 귀족 또는 원로원 의원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로원 의원들이 상업화를 하려면 해방노예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비잔틴 제국도 이 로마 제국의 방식을 이어받아 가지고 귀족들은 상업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중간 계급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주로 했고 대부분은 외지인들이 했다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은 그런 상업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있었죠. 여기 흑해, 그리고 에게해, 뭐 지중해, 여기에 아니 핵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 거점을 마련하고 상업 활동하기 좋았다는 거죠. 저 북방 교역로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그 키예프의 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길, 또 여기 트라베주스는 원래 동쪽에서 온
동쪽의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쪽에서 온 실크로드가 이 트라베존스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로 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상거래를 자신이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요 트라베존스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장이 벌어지면 여기서 물품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북방 상인들은 북쪽에서 여기까지 오고, 실크로드 상인들은 여기까지 오고, 또 알렉산드리아 상인들은 여기서 와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오고, 또 이탈리아 상인들도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그만큼 상업 중심지로서의 아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업이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교환 수단이 필요하겠죠. 물물 교환 갖고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때 교환 수단이 될 만한 결국 돈이죠. 금화 또는 은화 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비잔틴 제국은 예로부터 이런 금화와 은화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했었던 거고요. 이 비잔틴 제국의 금화를 솔리두스라고 불러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얼굴, 그리고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 금화를 계속 발행을 했고, 당연히 이런 황제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용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고, 또 이런 금화가 발행이 되려면 금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금광, 은광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소아시아 반도에 예로부터 금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이거를 금화 또는 은화를 만들어 가지고 제국의 상업 유통에 많이 활용되고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결국 그것이 이 제국의 부로서 쌓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제국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사실은 제국이 아주 위험하게 됐었죠. 수도까지 포위되고 망할 뻔에까지 갑니다. 그때 일어났던 게 성상 파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상 파괴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아랍 제국이었던 거죠. 아랍이 그만큼 공격력이 세고 이 비잔틴 제국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신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저 성상이 우상숭배가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종교 사상가들 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레오 3세와 그 아들이 성상 파괴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자, 아랍 제국이 물러나고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고 하니까 다시 성상과 성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종교 문화가 이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상 옹호론자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옹호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레네라고 하는 황후였다가 여황제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레네와 테오도라가 여성 황제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은 성상에 대한 숭배의식을 강화를 합니다. 여기 금이죠. 금판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이런 게 당연히 성상이잖아요. 성물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 여기 황제가 있고 이레네가 있고 성모자가 있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사실은 다 성상 옹호론자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만의 고유한 의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인식에 이제 탈피하는 거죠.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상, 상하 조각, 필사본 사파, 모자이크, 프레스코화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비잔틴의 어떤 모자이크 같은 것들이 이때 성상 옹호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죠. 자, 이때 독특하게 등장했던 여성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원래 여성 황제가 없었어요. 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시민, 원로원에서 또 지도자를 뽑게 됐고, 또 그 지도자, 말하자면 황제들의 중요한 역할이 사령관이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령관을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성 황제는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황제가 사령관 역할은 하지 않아요. 전쟁의 사령관은 황제가 보내죠. 명령만 하는 존재이죠. 군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여성 황제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리니하고 테오도라라고 하는 여성 황제입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리니죠. 이리니 또는 이레네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아테네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780년에 남편이 죽자 섭정으로 즉위를 하고요. 어린 아들이 있었죠. 어린 아들이 섭정을 해 공동 황제의 개념으로 했죠.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공동 황제 개념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말기부터 공동 황제 개념. 그러니까 다음 황제를 공동 황제로 지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단독 황제로서 지금 5년간 이레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성상 옹호론자였고요. 797년부터 802년까지 요 사이가 서기 800년이 있잖아요. 요 서기 800년에 로마 주교,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한테 황제관을 씌워주게 된 이런 사건도 이 이레네라고 하는 여인이 최초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샤를마뉴한테 소로마 황제관을 씌워주게 된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던 거고요. 자, 이레네라고 하는 여황제는 이 성상 옹호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성상을 다시 숭배하자라고 이제 문화를 펼치니까 여러 지역에 있었던 성상 파괴론자들이 특히 이제 군단장, 지역의 사령관들이 이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또 우상 숭배하느냐라고 반란을 일으키냐. 그걸 다 제압을 하게 되고요. 또 반란을 일으킬 때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얼굴마담이 필요하죠. 그 얼굴마담으로 아들 콘스탄티누스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반란의 일종의 수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레네가 그 반란군을 물리친 다음에는 그 아들의 두 눈을 뽑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요, 이 눈을 뽑는 형벌 아니면 손목을 자른 형벌 이런 것들 꽤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1편 생각해보면 죽이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이런 형벌을 내리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독특한 문화였던 겁니다. 그럼 반란군 수괴하면 그냥 죽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목을 자르거나 뭐 이러는데 두 눈을 뽑는 이런 형벌이 있었던 건 이 비잔틴 제국만의 독특한 관행이었던 거죠. 꽤 많은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레네가 했던 그 성상 옹호론 이것은 그 성모 공경의 문화를 자리 잡게 만든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모 공경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이것이 서쪽으로도 전해져 가지고 12세기, 13세기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 옹호론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세기, 13세기에 지어진 많은 교회들이 성모한테 바친 성당이 됩니다. 산타 마리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지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성모 공경 문화를 처음 많이 부흥시켰던 사람이 여성 황제였던 이레니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절대 왕정은 아니었어요. 황제권이 절대 권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국은요, 시민 그리고 원로원에서 지도자를 뽑는 이런 체제죠. 공화정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것이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그리고 테오도시우스이 오면서 황제권이 점차적으로 확립이 되어 갔지만 그래도 절대군주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느 정도 귀족도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제도 있었다. 그래서 권력은 황제, 관료, 군대 등이 나눠 갖고 있었죠. 근데 황제가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물림 해주고 싶죠. 근데 이게 잘 안 됐고 때에 따라서 나라에 혼란이 벌어지면 이 황제를 옹립하는 가장 큰 세력은 군대였죠. 군대가 많이 힘을 갖고 이제 황제를 옹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쿠데타도 자주 일어났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한 90명쯤 돼요. 물론 그 세월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황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황제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만큼 황제가 많이 바뀌었어도 나라의 어떤 정체가 잘 유지가 되었었던 것은 관리하고 궁정 신하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록 황제가 쿠데타로 바뀌어도 그런 관료들은 잘 지킨 거죠. 윗사람은 바뀐 것뿐이지 나를 운영하는 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필수적인 행정 조직을 잘 운영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었죠.
여기 그 바실리우스 2세라고 하는 황제의 그림을 보면 제국 왕관에다가 천사가 이렇게 손을 얹고 황제에 대한 인정 이런 걸 하잖아요. 이거 황제 인정 결국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나라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황제가 계속 바뀌어도 나라 체제는 잘 유지되어 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제국에는 환관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원래 환관이 없다가 이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환관 체제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환관들이 궁정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을 하죠. 자, 그럼 환관이 누구죠? 예, 거세된 남자죠. 주로 어릴 때 아예 의도적으로 거세를 하죠. 그럼 왜 어릴 때 아들을 거세를 시킬까요? 가장 좋은 출세길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거세를 시키면 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에 가서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관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이 아들이 셋이 있으면 첫 아들을 거세를 시켜서 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당연히 어디로 보내요? 사제를 시키죠. 셋째 아들은 군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거세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 문화가 비잔틴 제국에서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았다면 이것이 나중에 이 비잔틴 제국을 이어받았던 오스만 투르크에서도 이 환관이라는 존재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환관이 많이 있었죠. 환관이 그 정치를 좌지우지해가지고 뭐 십상시 같은 동한시대 이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죠. 십상시가 국가를 전행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뭐 고려와 조선에서도 환관들이 벼슬자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서양 보면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아주 절대 권력이 아닌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체제에서 환관이라고 하는 그 꽤 많이 공부하고 또 여성들하고 접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거세된 남자들이 만큼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궁정에는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 많은 곳에서 남자가 일하려면 이런 환관이라고 하는 거세된 남자라는 게 상당히 필요했다는 게 동서양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고 또 비잔틴 제국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제국, 아바스 왕조에서도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비잔틴 제국에서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이 비잔틴 제국, 아랍 제국이 최선진국이었고 이곳에서 학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가능하려면 사람들의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유럽에서는요. 사제들만 성직자 계층한테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죠. 왕까지도 문맹, 기사를 비롯한 귀족, 왕들이 모두 문맹이었던 게 서유럽이었다면 비잔틴 제국에서는 웬만한 자유시민 남자들한테는 다 교육을 시켰어요. 고등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제가 되고 국가의 관료가 되고 또 환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이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지적 전통이 모두 사라진 서유럽. 자, 서유럽은 중세시대 게르만족들이 점령을 하면서 이런 지적 전통이 모두 사라졌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지적 전통이 없었어요. 근대까지도. 하지만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것이 모두 다 살아남아서 고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고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이 바로 삼학과 사과죠. 바로 삼학 사과.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근대 유럽에서도 그 리버럴 아트로 교육시켰던 이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부터 이어졌던 그런 거죠.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를 비롯해서 비잔틴 제국에서는 남자들한테 대부분 교육을 시키게 되었던 거고 이것이 나중에 서구로 전해져서 교육이 연장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비잔틴 제국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발명된 게 소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세기경에 그리스어 소문자가 발명이 되는데요. 라틴어에도 원래 소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티칸 성당에,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보면 여러 라틴어 문자들인데 거기 소문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9세기경에
그리스어 소문자가 이렇게 발명이 되었고요. 라틴어 소문자도 비슷한 시기에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록물로서, 기록의 매체로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유클리드와 프텔레마이오스 등 그전까지 파피루스로 전해지던 것들을 양피지로 옮겨져 기록합니다. 9세기, 10세기에 많은 양피지 문서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 이전에 그 양피지 문서로 전해지는 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요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의 수도원에서도 8세기, 9세기에 필사된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이 시대에 소문자가 발명이 되고 기록 문화가 남겨져서 오늘날까지 잘 전해지게 된 거고, 이때 발명된 게 단원의 제목, 구두점, 그다음 외주 이런 것들의 편집 기술이 도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전까지는요, 구두점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책의 제목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구약성서, 신약성서 보면 다 제목이 있잖아요. 마테오서, 뭐 마르코복음서, 요한복음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 제목이. 전혀 제목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다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자도 누군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누가 이걸 기록한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 볼 때, 아, 이거는 호메로스의 저작이야. 아, 이거는 마테오 복음서야. 이거는 요한 복음서야. 이렇게 제목과 저자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용, 뭐 제목, 구두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결국은 이게 아랍에서,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에서 보존 및 연구된 고전, 또한 비잔틴 제국에서 보존 및 연구된 것들이 나중에 이탈리아로 전해지고 거기서 또 보존되고 연구되고 또 필사되고 또 수도원에서 계속 필사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